안녕하세요. 참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그 말이 가슴에 사무치네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낼 이야기는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저희 친정아빠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외동딸로 자라왔고 저희 아빠는 몫으로 일을 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셨고 친정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희 집은 참 화목하고 좋았어요. 학원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분주하게 음식을 하고 있는 친정엄마와 그 뒤에서 몰래 음식을 훔쳐먹던 친정아빠. 씻고 나오면 모두 함께 모여서 먹는 따뜻한 밥 한 끼가 너무 행복했고 그런 행복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체질에 맞지 않아 술도 잘 못 마시는 친정아빠는 일을 하면서 거래처 사람들과 이래저래 어울리며 억지로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았는데 그 일로 아빠가 아플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술을 즐겨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딱 업무적인 자리에서만 조금씩 먹는 게 전부였는데 말도 안 되게 건강검진을 통해 간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암이라는 그 단어의 무게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제 곁에서 친정엄마는 침착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빠는 강한 사람이니까 완치 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너 아빠 앞에서 실수라도 울지 마. 괜히 마음 안 좋아지니까. 알지. 아빠 강한 사람인 거 아는데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 우리 아빠 우리 때문에 힘든 일하고 먹지도 못하는 술 먹어서 그런 거잖아. 꼭 술 때문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또 출근하러 가야지.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빠 병원 오래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일단 담당 의사랑 어떻게 치료할지 이야기해봐야겠지. 방법을 알아야 내 아빠한테도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늦겠다. 얼른 일하러 가. 당시 저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임신 초기라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간호를 친정엄마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엄마는 간호에 엄청 적극적이었습니다. 다니던 학교는 휴직을 하고 민간요법에서 좋다고 하는 식단을 챙겨서 먹이기 시작하였고 황달 때문에 피부가 노란 친정아빠가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일 때면 특유의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병문안을 갔을 때에도 저희 친정아빠는 사위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하며 저희 부부를 꺼려했었어요. 괜히 온몸이 노랗게 변한 모습을 보이면 저희가 더 걱정을 할까봐 그랬겠죠. 친정엄마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있는 친정아빠를 보고는 소리가 나게 푸하하 웃더니 양손으로 있는 힘껏 이불을 집어당겨 버렸습니다.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친정아빠는 저와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이 양반아, 그래도 사위가 왔는데 어떻게 얼굴도 안 비추려고 그래? 이런 거 봐봤자 애들한테 좋을 거 하나 없어. 좋을 거 없다고 시간 내서 온 애들을 안 봐? 얘들아, 앞으로 병문안 올 때 귤 같은 건 절대로 안 사와도 된다. 이 양반 얼굴 한번 봐봐. 노란 게 꼭 잘 익은 귤 같지? 너희 온다고 미리 귤 준비해 둔 거야. 그렇게 심각하게 앉아있지 말고 앉아. 이 사람이 너희 오니까 부끄러워서 그런가 보다. 어서 앉아, 앉아. 저희를 보기 민망한지 몇 번이나 얼굴을 숨기던 친정아빠도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고 나니 저희가 병문안을 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둘째를 낳기까지 친정아빠는 5년이나 투병 생활을 하셨고 친정엄마도 간호를 하느라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엄마이자 한 남자의 배우자로서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친정엄마만큼 잘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을 정도로 그 부분 하나는 인정을 하고 있었고 그게 참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5년이라는 투병 생활이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우리 가정의 정신적인 기둥이자 가장이셨던 아빠는 그렇게 저희를 떠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저희 가족은 다들 울지 않고 웃으며 아빠를 보내드렸습니다. 5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이유도 있기도 했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 되도록 좋은 모습으로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전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며 숨이 가빠 힘들어하시는 아빠를 보며
사랑한다고, 아빠 딸로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드린다고 말을 하며 마지막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정말 숨을 거두자 절대 울지 않겠다는 다짐과는 달리 그제서야 실감이 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두어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혼자 지내기 적적할 것 같아 저희는 주말마다 친정엄마네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날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잠시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친정엄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딸,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재혼을 할까 하는데 우리 딸은 엄마 이해해 줄 수 있지? 갑자기 무슨 재혼이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래, 아빠가 그렇게 가고 나서 나도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몸도 안 좋고 앞으로 몇십 년을 혼자 살려니 막막해. 좋은 사람이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딸은 엄마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엄마가 재혼하는 걸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돌아가신 지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재혼을 한다는 건 너무 충동적인 것 같아. 그리고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재혼 이야기가 나와? 2달 정도 만났고 소개로 만난 거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우리 딸이랑 사위 보고 싶어 하는데 같이 안 만나줄 거야? 100번 양보해서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이해할 수 있어. 그래도 지금 시기에 재혼이 말이 돼? 그래서 너는 내가 재혼하는 거 반대라는 거지? 내가 너한테 의견을 구하는 것 같아? 그저 환영받는 재혼하고 싶어서 너한테 말한 것뿐이고 네가 그게 그렇게 정 싫다면 나 혼자서라도 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 매번 손이 부르트도록 물에 손 담그고 병원비 좀 벌어보겠다고 이 나이에 아르바이트나 하고 그게 어디 쉬운 것 같아? 그 인간 죽고 나서 어디 돈이라도 한 푼 나온 줄 아니? 딸랑 이 집 하나 남기고 갔는데 이것도 병원비 정산하고 뭐 남는 게 있을 것 같아? 그 인간이 그런 거야. 내가 100번 애써서 해주면 뭐하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데. 엄마, 지금 너무 흥분했어. 아빠도 병원에 있다 보니 실수로 그랬겠지. 됐어. 나 정말 서운하다.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힘들 때 도움은 못 될 망정. 네가 준 그 돈들 내가 한 푼이라도 썼을 것 같니? 돈만 보태면 땡이야? 그 돈 줄 테니까 너 나가고 우리 앞으로 보는 일 없도록 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너무 급한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거야. 사실 친정엄마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애들 본다고 병원에 매일같이 가진 못했고 그때그때 돈 들어갈 부분이 많다 보니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매일같이 붙어서 친정엄마처럼 간호를 하지 못했으니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큰 소리를 낼 입장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럽다고 하며 눈물을 흘리는 친정엄마를 보고 있으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친정엄마의 곁에 저보다도 좋은 분이 곁에 있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고 나이가 어리지 않다 보니 친정엄마의 재혼에도 새아빠라는 생각보다는 함께 사는 동거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새아버지도 저에게 그런 부분을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재혼을 하면서 친정엄마는 새아버지네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저희 가족이 함께 지내던 집은 텅텅 비어있게 되었죠. 그제야 미루고 미루던 친정아빠의 유품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친정엄마는 짐들을 싹 다 태워버리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때는 아직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가 나중에 알아서 정리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 그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옷가지들은 정리할 수 있지만 친정아빠가 가장 오래 머물던 서재나 창고와 같은 곳은 언제가 되었든 꼭 제 손으로 친정아빠의 흔적을 일일이 느끼고 정리를 하고 싶어서 놔둔 공간이었거든요. 친정엄마가 집을 팔기로 했다고 한 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저는 서재로 들어가 친정아빠의 짐들을 이것저것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책들도 한편에 모아두고 평소 썼던 물건들도 따로 상자에 넣어두고 그렇게 정리를 하다가 책상의 맨 아래쪽 서랍 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차피 버릴 책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그 서랍장을 열었고 그 안에는 몇 권이나 되는 수첩과 수많은 녹음기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당장 수첩을 날짜별로 나열한 뒤 수첩을 읽었고 그 수첩에는 몇 년 전 이야기부터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걸로 추정이 되는 내용들을 보고 저는 시리에 빠지고 말았어요. 2006년 4월 25일. 요즘 잠잠했던 아내가 또 이상하다. 동료 교사라던 그 남자와 만남이 잦고 이제는 나가면 내 전화도 받지 않는다. 마치 내가 의처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내가 정말 의처증이라도 있는 사람같이 느껴져서 가능한 객관적인 사실을 메모해 두어야겠다. 오늘도 낮부터 밤 10시가 넘은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내일은 우리 딸 생일인데 설마 외박을 하진 않을지 걱정된다. 딸아이가 제주도에 가고 싶다고 해서 표도 다 끊어뒀는데 불안하다. 2006년 4월 28일. 결국 아내가 외박을 하는 바람에 딸아이와 둘이 여행을 오게 되었다. 이모네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대긴 했지만 이번에는 단단히 말을 해야겠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힘이 든다. 지금도 딸아이는 세상 모르고 물놀이를 하는데 내 딸의 행복만큼은 깨고 싶지 않다. 저는 처음 몇 페이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수첩은 친정 아버지의 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기록된 내용들은 제가 아는 모습과 사뭇 다른 것이라 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기록된 친정엄마의 첫 외도는 2006년 전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후로도 몇 년에 한두 번씩 외도를 했고 친정아빠에게 걸리고 난 후 울고불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과를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친정아빠는 그런 엄마를 몇 번이나 받아주었다고 쓰여 있었고요. 2013년 9월 4일. 내가 간암이라고 한다. 한평생 가족들을 위해 일을 한 내가 간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전혀 와닿지 않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나이가 들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피곤한 것이라 생각했다. 언젠가부터 쓰고 맛없던 술도 무덤덤해진 것이 익숙해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 간이 암에 걸려 둔감해진 걸 이제 알게 되었다. 일을 하다가 김씨의 실수로 손가락 하나가 잘렸을 때가 더 아팠던 것 같은데 암이라는 게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겁먹게 만드는 걸까? 결혼은 했지만 아직도 어린 내 딸 연정이에게 든든한 아빠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속이 쓰리다. 2014년 1월 9일. 이제 아내가 나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한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좋은 엄마로 살아왔으니 이제 본인을 놔달라고 한다. 아내가 원래 자유로운 사람인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만이라도 좋은 엄마로 남아있어 주길 바란다. 그래야 혼자 남을 내 딸이 이혼남의 자식으로 기억되지 않을 테니까. 이기적인 내 욕심인 걸 알지만 아내에게 내가 죽을 때까지만 함께 살아달라고 울며 빌었다. 2019년 5월 27일. 요즘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는 아내가 수상하다. 일을 하는 걸 질색하는 아내인데 병원비에 보태겠다고 일을 하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겁이 난다. 친구에게 소개를 받은 자리라 일도 편하고 좋다고 하지만 아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낯선 비누향이 느껴지고 아내의 화장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인터넷에서 구매한 작은 녹음기를 아내 핸드백에 넣어두었다. 제발 이번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2019년 5월 30일. 아내 핸드백의 녹음기를 들어보게 되었다. 설마 했는데 들리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와 아내의 목소리. 아내는 또다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 남자는 골프장 사장이라고 했고 그 남자를 소개해준 친구에게 밥을 사면서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또렷이 기억이 난다. 그 상간남은 이미 내가 아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본인의 아내도 사별을 했다고 하면서 내 아내에게 치근덕거리고 있었다. 나는 당신 아내처럼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꼭 이 망할 암세포를 이겨내고 내 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희들을 싹 벌할 거다. 2019년 9월 20일. 혼자 거동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아내는 밤이 늦도록 오지 않는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다. 아내는 이제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 같다. 이번 주에는 내 딸이 집에 오기로 했다. 아픈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남아있던 찬밥을 우걱우걱 먹었다. 너무 배가 고프고 몸이 힘들고 무겁다. 차라리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있는다면 아내가 조금이라도 날 봐줄까? 안방에 걸려있는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모습이 너무 아득하게 느껴진다. 나에게 저런 시간이 있기는 했던 걸까? 혹시 그 시절이 꿈이었던 건 아니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2019년 10월 2일, 내일이면 병원에 가야 한다.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혹시나 내 딸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무력한 나라도 내 딸은 이해해 줄까?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 이번 항암 치료는 또 얼마나 아플까? 손주 녀석들이랑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개울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그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 아내는 곁에서 지금처럼 있어주겠지? 우리 딸은 늘 우리 부부처럼 살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친다. 딸은 저런 엄마의 실체를 알까? 제발 못난 아빠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언제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빼곡히 적혀있던 글씨들은 제 이름과 살고 싶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친정아빠는 정말 간절히도 살고 싶었고 최선을 다한 인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기장을 안고 한참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5년간 아픈 친정아빠를 간호하면서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한 친정엄마의 착한 척 연기에 저는 진심으로 정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고 녹음기와 일기장을 갖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며칠 밤을 새우도록 그 녹음기에 들어있던 녹음 파일을 전부 듣고 또 들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에 저는 친정아빠를 대신해서 이 사실을 터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마음을 졸이며 살았을지, 아픈 몸으로도 얼마나 엄마가 다시 돌아오길 바랬을지 아빠가 남긴 일기를 보고 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끝내 아버지의 바람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아빠 대신에 조금이라도 복수를 해주고 싶었어요. 엄마도 엄마지만 엄마랑 바람을 펴 힘들게 한 상간남에게도 죄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가 근무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교무실로 가 선생님들 앞에서 녹음을 틀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근무하는 제 엄마의 사생활을 폭로하러 왔습니다. 우선 녹음부터 들어주세요. 박 선생, 오늘 퇴근하고 뭐해요? 저는 아무 일 없는데 김 선생님은요? 오늘은 남편 병간호도 안 가요. 아, 오늘은 좀 핑계 좀 대고 박 선생이랑 데이트 좀 할까 하는데 시간 어떠세요? 어머, 저 오늘 그날인데. 괜찮아요. 오늘은 같이 영화나 보고 맛있는 거 먹어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들으셨죠? 이게 지금 제 엄마와 박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나눈 대화입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우리 아빠는 혼자 상처를 받고 매일을 울다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길 찾아오게 된 이유입니다. 선생님들도 다들 가정이 있으실 텐데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아마 다들 이 박 선생님이라는 사람 목소리 들었으니 누군지 아실 거예요. 분명 이 자리에 있을 거고요. 제가 경고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선생님들에게만 이 녹음을 틀었지만 지금 당장 교직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곳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교육청에까지 민원을 제기해서 제 있는 힘을 다해 응징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경고를 하고 교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저를 붙잡으며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더군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다 뭔데? 아주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한장했어? 엄마야말로 한장했어?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도대체 몇 년이나 이런 생활을 한 거야? 나는 엄마 잘 먹고 잘 사는 꼴 못 보겠어. 엄마는 우리 가족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아빠 일기장에 적혀 있더라.
엄마가 밥도 안 챙겨준 덕분에 차가운 밥을 우걱우걱 먹었다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을 두고 어떻게 엄마 혼자 잘 먹고 잘 사겠다고 이럴 수 있어? 엄마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모든 게 가식이었어. 그러니 엄마도 각오해야 될 거야. 난 지금도 혼자 암투병 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혼자 감당해야 했던 아빠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 근데 엄마는 그 남자랑 침대에서 붙어 먹었겠지? 더러워. 전 제가 친정엄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복수는 본인이 뿌린 것들을 거두는 것이라 생각했고 서서히 목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와 문자를 했어요. 너 지금 나 죽이려는 거야? 너 정말 왜 그래? 빨리 이거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설명해. 왜? 엄마가 다른 남자들 만나고 다닐 땐 이런 거 생각 못했어? 아빠가 알고 있을 때 눈 감아줄 때 그만했었어야지. 이거 다 엄마가 뿌린 것들이잖아. 아, 남자가 너무 많아서 기억도 잘 안 나려나? 엄마한테는 내가 특별히 녹음된 파일들 다 넘길 테니 한 명씩 회상해봐. 아빠가 몇 년 동안 이거 녹음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그런 걸 왜 생각해? 그 인간 죽어서까지 나를 애먹이네. 내가 너희 아빠 만나고 너를 낳은 게 제일 후회가 된다. 엄마, 정말 안 되겠다. 아니, 이제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어. 강희숙 씨. 그렇게 당신 멋대로 하고 싶었으면 결혼을 하지 말지 그랬어. 난 이제 엄마 없고 당신은 이제 자식 없는 거야. 앞으로 많이 고단할 텐데 혼자 잘해보시고 앞으로는 가정 있는 남자는 웬만하면 만나지 말고 다녀요. 우리 가정 망했다고 다른 가정까지 망칠 필요는 없잖아. 이번 기회에 똑똑히 배우고 똑바로 살아. 저는 전화를 끊고 친정엄마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으니 서로가 상간남이고 상간녀인데 상간남 소송을 할 수 있는 친정아빠가 돌아가신 마당에 친정엄마는 그저 유일무이한 상간녀가 되었죠. 그리고 결국 나이 처먹고 상간녀가 된 엄마는 다니던 학교에서도 파면됐습니다. 물론 상간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파면될 때까지 학교와 해당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리고 동료들과 학부모들 사이에도 이미 소문이 나서 어디서 얼굴도 못 내밀고 다니는 처지가 됐습니다. 결국 죄를 저지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거죠. 그리고 전 엄마가 앞으로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냉정하게 끊을 겁니다. 물론 저보고 그래도 엄마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을 직접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실 것 같네요. 엄마는 그 뒤로 다른 사람 폰으로 전화해서 울면서 사과를 하고 외롭다고 오열하셨지만 전 그때도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보니 상간남하고도 헤어지신 것 같더군요. 추접한 사람들끼리 만났으니 오래갈 일이 없었겠죠.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엄마였지만 불쌍하게 돌아가신 아빠만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요.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식에게 창피해서 엄마의 파렴치한 존재를 알리지 않고 혼자서 마음 졸이며 투병 생활한 거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이 친정아빠가 진작 하고 싶었던 게 이런 모습이었겠죠? 몇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친정엄마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마음일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친정아빠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친정엄마와 결혼을 할 당시에 외가댁에서 반대가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번듯한 직장도 아닌 몫으로 일을 하는 부모가 없는 자식을 누가 환영을 하겠어요. 그래서 친정아빠는 늘 외가댁에 가면 죄인이었고 집에서조차 잘못한 일이 아니라도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어요. 그저 친정아빠가 성격이 좋아서 하하호호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모습들이 그저 눈치를 보는 모습들이었네요. 저는 바보같이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제대로 저희 가족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빠의 일기장을 발견한 이후 저는 틈날 때마다 친정아빠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투병 생활을 하는 긴 시간 동안 마음대로 다니지도 먹지도 못했을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서 매일같이 저녁 안주와 콜라를 사서 이야기를 하다가 와요.
친정아빠가 간암에 걸린 건 술 때문이 아니라 바람을 달고 사는 친정엄마 때문에 속이 썩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정엄마를 폭삭 망하게 한 사실을 친정아빠가 알고 나서 하늘에서는 두 다리 쭉 뻗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하늘에서는 아무 걱정 말고 미련한 엄마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저도 항상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산 아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갈게요. 지켜봐 주세요. 아빠, 사랑.